지난 시간에 탄생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목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조선과 청나라 국경이 지금 압록강 아니라 훨씬 더 북쪽이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가 상당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탄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 김대건 신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중인들이 영화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또 다른 주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역관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저도 역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 역사의 이 중인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별로 이제 이 중인들은 소외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각 문중에서 이제 조상들 그 양반들을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민중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핍박받던 민중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중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오는데 이 영화에서 중인들을 상당히 내세우신 걸 보고 전 또 이 중인들의 역할이 사실 김대건 신부라는 최초의 사제가 꽃을 그 피우기까지 이 중인들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영화의 역관 이상적이 좀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우리 영화의 부제를 제가 조선 근대기를 한 사람의 모험 이렇게 정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명시적 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또 암시적 의미, 감춰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선생님처럼 역사 전문가 아니면 사실은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배경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화파 그러면 그 스승을 이제 일단 오경석을 떠오르잖아요. 네. 뭐 유호원기하고 역관이죠. 오경석이 이상적의 수자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적이 오경석을 북경 갈 때 뭐 데리고 문인들 다 만나게 해주고 또 이상적 자체가 그 태평천구에 대해서 보고서를 철종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이 그 역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보도 갖고 있고 구도 갖고 있고 근데 그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없는 게 신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이상적이 이제 김정일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나설 수 없으니까 그리고 헌종 앞에서도 말 조심하고 뭐 실제로 헌종이 이상적을 되게 아낀 것 같아요. 45년, 46년 사이에 우리 영화가 딱 배경이 된 그 시기에 이상적을 진짜로 6단계로 올려요. 지중치부사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올리더라고요. 그 정이품 배설이죠. 예. 그러니까 역관은 중인 배설인데 중인으로서 정이품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장관급까지 품계는 올라가는 건데 조선 왕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왕들은 과거 급제한 그 사대부들과 그다음에 내시들 이들과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역관들을 보면 좀 남달랐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제가 역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만들 때 그때 백두산 정계비를 처음에 세울 때 청나라에서는 이제 목국동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조선에서는 이선부라는 인물을 접반사로 이선부하고 함경감사 박권인가 하는 인물을 갖다가 접반사로 내세워서 그 접대하게 하는데 목국동이 니들 늙었으니까 따라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국경을 획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따라가요. 당시 청나라가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 조선에서 형식적으로 삼국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로 조선에서 사실 영의정이 가더라도 그 청나라 대표인 목국동에게는 약한 입장인데 그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말라니까 안 따라오고 그걸 누가 따라가냐면 역관 김진남이 따라가가지고 일개 중인 역관이 청나라 대표 상대로 그나마 소위압록 동의토문 그 토문을 갖다가 뭐 도망강이나 헛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걸 몰라가지고 뭐 도문과 토문을 몰라갖고 그렇게 섞였어요. 이게 토문강이 어디냐면 중국의 송화강에 지류가 있는데요. 그 지류를 갖다 1도백화, 2도백화 하는데 우리가 그 백두산 저쪽으로 올라갈 때 2도백화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가는 게예요. 그 2도백화는 아무리 더운 여름날 가도 추워요. 근데 이제 5도백화가 바로 토문강인데 당시 통감부 지도에도 나와 있어요. 1909년에 만든 일본이 팔아먹기 전에 간도를 청나라의 동청철도 부설권하고 그 팔아먹기 전에 자기도 일본이 만든 통감부 지도에도 토문강이 거기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뭐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든지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그 역관 김진남이 얼마나 약한 입장이에요. 상대는 삼국의 정식 대표고 여기는 일개 통역관이 가서 그래서 통문관지라는 역관들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 김진남이 목국동을 산 데로 손가락 가리키면서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나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놨다고 하는 건데요. 한국 천주교사에서도 역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신주박해 이후에 이제 정화상하고 유진길, 조신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돼가지고 천주교를 이끌었는데 유진길이 일단 수석 역관이었고 그 이상적은 또 유진길의 뭐 그 막내 역관이었으니까 제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 우리 영화에 이제 그 상상입니다만 이상적이 그 변문을 오가면서 김대건을 보고 묵인해 주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상적은 유진길이 천주교 신자였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정말 가까운 가깝게 모신 수석 역관이기도 했고 또 유진길은 김유근 대감이 이제 사실상 그 순원왕후가 수렴 청정할 때 그 오빠인 김유근 대감이 이제 상의해서 국정을 처리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실권자가 김유근이었는데 김유근이 중풍 걸리면서 사실상 이제 기회박해가 일어나는데 유진길이 김유근한테 대세를 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만동김 씨 욕들은 많이 하는데 저도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사실은 그 안동김 씨에게 그 세도 정치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만 하는 건데 그 김유근 맞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유근 같은 경우 사실 천주교 세례까지 받았나 그런 인물이잖아요.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근데 그 김유근이 병으로 직무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풍양 조씨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유진길 역으로 나온 분이 안성기 선생이죠. 근데 그분이 그 당시 이제 암투병 중이었다는 내가 알고 계셨어요? 병명까지는 몰랐어요. 한번 쓰러지셨다는 거 정도만 알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안성기 선생님이 공식적 캐스팅 되기 전에 이제 대본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꼭 하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유진길 같은 경우 우리 영화에 말도 안 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으로 모셨죠. 천주교와 그 역관들의 관계는 제가 정약용과 그의 형제를 쓸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처음에 다산 정약용의 묘지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처음에 천주교 문제, 천주교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 그걸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세상에 좀 그 뒤떨어진 게 아닌가, 세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사 문제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제사 문제가 나오니까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제사 문제는 사실 생사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역관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북경에 가서 계속 제사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죠. 이게 우상숭배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사 문제는 우상이라기보단 우리 전통의 이제 그 효도 사상에서 나온 건데 당시 로마 교황청에 계속 이제 원리주의자 교황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그 제사를 우상숭배로 몰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약용은 정약전 같은 동복의 큰형인 정약전은 천주교를 버리고 반면에 정약종은 끝까지 이제 천주교를 고수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보면 계속 당시 신자 중에 중인 역관 출신들이 계속 이제 몰래 그 북경 가가지고 신부들을 만나서 그렇게 한단 말이 조선 천주교에서는 신자들 중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제사 문제가 그걸 계속 전달하는 게 역관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역관들이 사실은 조선 천주교 수용에 뭐 처음에는 양반들이 들어왔을지라도 역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보는 열린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있잖아. 조선의 최고 간부가 역관들이에요. 무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장립인도 사실 역관 집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장립인데 자꾸 인현왕후와 뭐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게 인현왕후는 서인과 노론과 이쪽 출신이고 장립인은 남인과 중인 출신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선 싸움이지. 단순하게 뭐 누가 선악이나 본처냐 뭐 문첩이나 그 문제가 이제 아닌 건데요. 여기서도 뭐 유진길도 그렇고 이상적보다는 그 이상적을 설명하려면 뭐 추사 김정희 설명하면 다 하는데 우리가 국보로 되어 있는 세안도 있잖아요.
그 세한도 같은 경우 나오게 된 배경도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예. 김정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충남 덕산에 예. 고택이 잘 남아 있잖아요. 예. 거기 가 보면 그 할머니가 영조의 딸이잖아요. 예.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딸을 예. 죽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영조가 화가 나서 열려문을 안 내려준 게 너 밥 먹고 할랬는데 왜 딸을 죽었냐. 그게 나중에 정조가 내려주는 건데요. 어쨌든 김정희는 그 당시 계속 집권당인 노론가에다가 할머니가 그 영조의 딸이고 하니까 얼마나 잘 나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김정희는 유배 가기 전까지는 세상 어려움을 전혀 몰랐고, 물론 명필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전혀 몰랐고, 그러다 이제 귀양 가서 제가 보면 이제 좀 세상을 좀, 세상 좀 맛을 좀 알았다 그럴까? 그럴 때 이상적이 북경에서 당시 이제 서적들을 갖다가 막 보내주니까 사실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 엄청 몰리다가 권력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권력 잡았는데 인사를 안 오는 사람들을 중용하면은 그 사이에 잘 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희가 추사가 고마워가지고 세한도를 그려준 거를 이상적이 북경 가가지고 당대 명사 16명의 그걸 하고 낙관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44년 말에 이제 독립사로 출발해서 45년 초에 돌아올 때 제차를 받아왔고 그 변문에서 이제 김대근 신부랑 그때 우리 영화에 만난 걸 되는데 실제로 이제 44년 말에 김대근 신부는 변문을 통해 들어왔고 이상적은 변문을 통해서 이제 북경을 가는 중이었으니까 뭐 서로 못 알아봤을지는 모르지만 그 만난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우리 영화 속에서 해국도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해국도지가 이제 그때 부사로 다녀온 권대응이 그 헌종한테 갖다 준 걸로 돼 있는데 진짜로는 그 우리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 이상적이 해국도지를 가져온 게 맞고 가져오자마자 이제 제주도에 있는 김정희한테도 보냈고 그래서 둘 사이에 나는 편지를 보고 거기서 제가 날짜는 안 나오는데 이때 가져온 게 맞다라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권대근이야 평생 한 번 북경에 갔을 테고 뭐 이상적이야 10번 넘게 북경을 다녀온 역관이었으니까 그쪽 정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책을 잘 찾아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보니까는 이상적이 그때로부터도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김정희한테 책을 갖다 줬더라고요. 보면은 뭐 황조경색 문편 뭐 이런 책을 갖다 줬는데 그거는 분량만 해도 한 술에 300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치에 관한 책도 많이 갖다 줬는데 이제 김정희가 그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고 이런 부분 너무 알려진 게 없어서 근데 어떻든 저는 막연히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안동김 씨, 풍양록 씨 사이에 어떻든 좀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세력들이 중심에 그 김정희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역관인 이상적은 그 자기가 나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뒷받침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조금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희에 관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제 해남 가면 대응사가 있잖아요. 그 대응사 그 대웅전 선판을 당시 그 김정희와 그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 이제 원교 이광사라는 그 서예로 인물인데 원래 이제 이광사가 썼는데 김정희가 유배 가다 거기 들려서 떼버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 10년 유배하고 나오니까 그것이가 훌륭하다라고 해갖고 이제 다시 걸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상적이 단순히 스승에 대한 뭐 의리나 그런 것 때문에만 그런 서적들을 보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적이 가서 보니까 세상 바뀌어야 되는데 뭐 여건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집안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근데 김정희는 약간 뭐 변화 거부하는 당파인 노론 후예고 그래서 잘 안 됐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역관 오경석 있잖아요. 오경석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대원군도 상당히 그 총애를 했는데 오경석 일기인가 뭐 자료를 보면은 자기가 대원군에게 문호 개방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냉담해져가지고 자기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경석이 그다음에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 박규수가 요 안국동 그 자기 사랑방에서 개화파 정치학교를 열었고 거기 출신들이 뭐 그 유명한 거 김옥균이니 뭐 다 그쪽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상적도
김정희가 아니라 노론 출신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소론이라든지 남인계열 쪽에 그걸 했으면 이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김정희는 그 자기 집안의 한계를 좀 깨지 못한 것 같아요. 오경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글에서 보니까 오경석이 나중에 이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경석이 북경에 가가지고 영국 공간을 2번 찾아가가지고 2번이나 영국 군함을 파병해달라 또 하는 소리를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런지는 뭐 나중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황사영은 사회에 큰 배가 들어오기를 바랐고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그걸 막았고 근데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오경석은 또 군함을 보내달라고 그랬고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요번 이 영화 보면 또 놀란 게 그 김대건 신부께서 그 프랑스에서 네. 함대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막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을 세 번이나 해요. 조정 기록에는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벌을 적게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정은 평을 해놨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세실이 그 42년 말에 그 유형에 보면 이제 김대건 신부가 병문에서 김방지호를 만나가지고 39년에 있었던 그 기해밖의 전모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43년 초에 이제 보고가 돼요. 그래가지고 불란서에서도 세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39년에 죽은 3명의 신부에 대해서 조선에 항해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실이 본국에 보낸 답장에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을 암시하는 문장이 딱 하나 나와요. 내가 아는 조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내가 아는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한테 자기도 이제 조선에 가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진짜로 그 큰 배를 안 타고 이 작은 목선을 타고 상해를 왕복했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놀라워요. 저는 김대건 신부가 그 당시에 조선 천주교사로 공부를 했다라고 봐야. 왜냐하면 그 전에 황사영이 있었잖아요. 황상이 백조에서 모든 목적은 그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조선임금은 청나라 황제의 말을 들으니까 청나라 황제에게 좀 말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주든지 그게 안 되면 뭐 함대를 좀 파견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거지 점령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당시 이제 황상 백조가 입수되니까 당시 천주교 탄압을 주도한 노론 벽파 쪽에서 봐라 우리 탄압이 정당하다 이게 나라 팔아먹는 놈들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황사영이 체포되면서 황사영이 또 그 정약용의 조카 사위잖아요. 이렇게 또 끌려와가지고 또 이제 정약용도 처음에는 경상도 장기로 유배 갔다가 이제 끌려와가지고 혹독한 신문을 또 당하고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져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는 건데 저는 솔직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황상이 신앙의 자유를 뭘 잘못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죽이고 뭐 신앙의 자유 달라 그러는 게 뭐 잘못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치적으로는 황상 백서 때문에 사실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세층의 이제 명분이 상당히 약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김대건 신부가 그런 일이 또 있을까봐 그 임진 외란 때 고니시 우키나가 소서행장에 그 배를 타고 그 신부가 왔는데 뭐 그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든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김대건 신부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꿰뚫고 잘 알고 있었던 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일단 현성문이 먼저 기일기는 현성 먼저 쓴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쓰고 또 현성문이 다 쓴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45년에 그 부제품 받고 들어왔을 때 이제 상해 출발하기 전에 보고서를 하나 써요. 그게 이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 천주교 역사라든지 순교하신 분들의 개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었죠. 그 현성문 같은 경우 이제 귀의 일기를 또 쓰잖아요. 천주교인들 그 순환사 말하자면 순교 일기인데 그 식으로 당시에 저는 이 중인들, 우리나라 천주교사는 이 중인들이 상당히 끝까지,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선 신분이 이제 중인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현성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현성문도 원래 역관 집안이었대요. 근데 이제 현성문은 약방,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아버지도 의원이었는데, 재미있는 게요, 1797년인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프로비던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진짜로는 그 프린스 윌리엄 헬리오라는 영국 배가 동네 용당포로 들어와요. 근데 그 배에 그 현성문의 아버지 현계음이 그 배를 진짜로 탔어요. 그래서 안을 살펴보고 황사영한테 그 서양배 한 척이 조선배 100척을 능히 당할 만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짜로 황사영 백석의 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근데 결국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유진길, 그 현성문, 이상적 해가지고 우리 영화의 그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증인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또 조신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신철은 이제 신분이 그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천민을 했는데 상민이 천민이 참 불분명해요. 근데 조신철 같은 경우도 같이 사용당하고, 그때 김대건 신부 처형당하고 막 할 때, 그 이제 중인들이 많이 같이 이제 처형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중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역사를 서술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번 영화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오경석 쪽, 그 부분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사극 영화를 또 한다 그러면은 한 66년 병인박해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 사이를 한번 좀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경석하고 의사 유대치하고 또 개화성이라고 하잖아. 이동인. 이동인은 나중에 일본으로 가서 그 흔적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 세 명을 갖다가 개화파의 뭐 세시조, 세비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아래로부터 또는 물론 처음에 사상이 바뀌는 건 그 소수의 지식인이 천주교를 남인 지식인이 시작한 것처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역관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또 천주교사 보면 강완숙이라든지 그 여성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언제부터 그런 거 추천 보면은 뭐냐면 나중에 배신하는 건 다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숨어 있을 때 여성 집에 가서 숨어 있으면 절대 그 여성은 죽을지언정. 103위 성인 중에서 여성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 그것도 또 한국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변화의 씨, 이분들이, 세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쪽들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전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여야 다 지탄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 지금 한국 정치 이렇게 가면 뭐 별로 큰 희망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진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단절되어 있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의 천주교 전파사하고 비슷하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죠. 탄생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저 원래 천주교사에 관심이 많이 있어. 종교사에 관심이 많아요. 뭐 특정 어떤 종교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김대건 신부 한 분에 대해서 연구는 깊이 안 해봤는데 이분이 와서 또 금방 오래 활동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하니까요. 근데 그 김대건 신부 한 분이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참고해서 마지막으로 제목을 왜 탄생이라고 들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걸 홍보해야 되는 내용이라 영어로는 보통 이제 그냥 버스라고 하고 더 버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굳이 어버스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탄생의 의미가 여러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조선인 신부의 탄생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선 근대의 탄생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그때도 길을 열어줬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바티칸에서 시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탄생 200주년이라고 김대건 신부님을 영화로 불러냈는데 거꾸로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또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한테 또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탄생시켜야 되는 미래는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그 제목에 담은 거죠. 저는 이 탄생한 그 옥동자가 예. 퇴자라기도 전에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 탄생에서 벗이라고 한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꽃을 이제 피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조선조가 그 망하게 된 거는 그런 변화 요구를 갖다가 받지 못하고 계속 이제 억압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 찍고 나서 그 교황도 만나셨다면서요? 예. 11월 16일 저 영화가 개봉을 10월 30일 했으니까 개봉 2주 전에 뵀는데 만남 자체가 감격스럽게 됐고 왜냐면 워낙 제가 천주교 신자 아니어도 전부터 존경하던 분이라 그리고 이제 고마웠던 거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걸 알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은 그 이제 옛날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계실 때 한인 성당에도 가보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웃는다. 그 말씀하시는데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를 미리 보신 느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에 보면은 김대건 씨는 마지막에 웃잖아요. 그리고 이 신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울면서도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한테도 그 달력으로 협상하기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뭐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거의 다 흘렀는데요. 이 영화 탄생은 그 단순한 뭐 역사 영화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항상 과거와 뭐 현재와의 대화라고 예시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식으로 김대건 신부가 나오기까지의 한국 천주교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세자부터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최초의 한국인 사제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 꺾어버린 뭐 그러한 이유들. 그래서 전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이 역사관이 식민사학으로 그 점철된 문제, 또 하나는 이 저출산 문제도 크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애 낳고 싶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건데 이런 점에서 당시 조선조에서 이 쇄국 정책, 모든 변화 거부하는 노론, 수구 노론 벽파 이런 쪽에서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했던 전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사를 나름대로 좀 이제 부전공 비슷하게 연구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탄생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메시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뭐 이런 역사 TV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그 역사 책을 보는 느낌으로 상당히 또 스케일이 크고 아주 해양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이제 스케일도 방대하니까 한번 보고 역사관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 탄생의 박흥식 감독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